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보세요. 주변 벽들을 보고 구석들을 보고 머리 위에 천장을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집이 당신에게 활력을 주나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게 서서히 지치게 하나요?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당신의 집이 당신을 반기는 것 같나요? 아니면 그저 당신을 가두는 네 개의 벽처럼 느껴지나요? 집에 사는 것과 영혼이 깃든 보금자리에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의 운명을 바꿀 어느 밤에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지식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조용히 지켜져 온 지식이었죠. 세 가지 식물, 세 가지 살아있는 존재, 세 가지 간단한 열쇠, 어떤 집이든 신성한 에너지가 머무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간단하고 많은 사람이 모르는 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부활의 아침과 연결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집에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어떻게 되찾아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댓글에 내 집은 빛에 열려 있습니다 라고 쓰세요. 만약 그 문장을 쓸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불이 켜지는 것을 느끼고 이 말들이 깊은 곳을 울리기 시작한다면 계속 타오르기를 바라는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듯이 슈퍼챗을 통해 이 살아있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밤이 있었습니다. 6월절 밤이었죠. 바로 그 밤은 세대르의 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의식으로 기념하던 밤이었죠.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전해 내려온 의식들이요, 기억으로 가득 찬 밤이었죠. 그 집단적인 분위기가 너무 깊어서 공기마저 다른 무게를 지닌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은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며칠간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며 애썼죠. 식탁에는 늘 그랬듯 의식 용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포도주, 켜진 등불, 그리고 손님들이 자유의 상징으로 기대어 앉을 수 있도록 준비된 쿠션들, 전통이 명하는 대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제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성스러운 절기마다 늘 함께했던 경외심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들어와 자리를 잡고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들, 들었던 말들, 그리고 곧 바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 누구도 왜 그렇게 느끼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문턱에 도착했지만 즉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깥과 안쪽 사이의 중간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샘족 전통에서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성을 지닌 장소였고, 평범한 세상과 친밀한 세상의 차이를 표시하는 성스러운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주의 깊은 시선으로 말이죠. 그것은 평범한 시선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읽는 자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벽들, 구석들, 공기, 마치 공간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이고, 그가 그것을 그 보이지 않는 페이지들을 해독하는 것처럼요. 집주인이 다가왔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약간 불안해하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던져진 질문은 그가 듣기를 기대했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 형태는 너무나 단순하고 내용은 너무나 심오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몇 년, 몇십 년, 평생 동안 그 질문을 기억했습니다. 이 집에 무엇이 부족한가? 그 남자는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늘 보던 그 눈이었지만 갑자기 1분 전에는 없었던 의심을 품고, 음식은 준비되어 있었고, 가족은 모여 있었고, 의식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이 요구하는 모든 것, 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질문이 던져진 방식에는 그를 볼 수 없는 무언가, 준비 목록에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걸 포함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더 이상 말없이 스승은 문을 나서 거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안에 남은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죠. 실제보다 훨씬 길게 느껴지는 몇 분이 흘렀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을 손에 들고 있었죠. 금도 성유도 아니었습니다. 전래 전통이 그런 경우를 위해 규정했던 신성한 요소들 중 어느 것도 아니었죠. 경우들. 그는 세 개의 식물을 가져왔습니다. 작고 조용하며 아직 밤이슬에 젖어 있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귀중한 물건을 들었을 때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 그것들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들을 집 안에 세 군데 다른 장소에 놓았습니다. 각각 제자리에 각각 목적을 가지고요. 그가 끝냈을 때 그는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돌아섰고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깊이가 모두 드러나게 될 말을 했습니다. 신성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된 공간이 없는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식탁에 앉았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몇 분 동안 일어났던 일, 세 개의 식물을 찾아 나가 특정 장소에 놓는 그 단순하고 신비로운 행동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보존되고 전해지고 기록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새겨졌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기억을 간직해온 많은 가정에서 매 부활절은 같은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새 식물을 의식적으로 놓는 것, 미신처럼 장식이 아니라 기념될 것이 진정으로 합당한 장소를 갖도록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그 지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후의 세대들은 본질 없는 형식만 물려받았고 심지어 형식마저 잃었으며 부활절에는 가정을 특별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막연한 느낌만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에 대한 지식, 그 의미, 가정에서의 에너지적, 영적 기능에 대한 지식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민간 전통 속에 보존되었지만 현대 세계는 이를 깊이 없는 민속의 범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지금 들을 내용은 민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식에 대한 기능적인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거주 공간의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영적 전통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정했지만 수렴하며 그것을 실천한 여러 세대의 가족들의 경험이 확증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일관성입니다. 이제 댓글에서 내 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계속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 말들이 당신 내면의 깊은 곳을 일깨운다면 슈퍼챗을 통해 이 가르침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적 감사함을 표현하는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집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집을 정의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침실도 아니죠. 쉬는 곳이긴 하지만요. 부엌도 아니고요. 생명을 기르는 곳이긴 하지만요. 거실도 아니죠. 가족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요. 집을 가장 잘 정의하는 곳은 문턱입니다. 문과 실내 사이의 공간,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경계죠. 겉보기엔 그저 통로 1제곱미터에 불과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무심코 지나치는 곳이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전 세계 고대 문화에서 집의 문턱은 신성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의식, 수호상, 재물, 그리고 그 공간을 다루는 구체적인 규정으로 나타났죠. 로마인들은 시작과 문턱의 신 야누스를 모셨는데 그의 형상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두 얼굴로 정확히 그 경계의 기능을 상징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를요. 히브리인들은 문설주에 메주자를 두었는데 그 작은 용기에는 신성한 두루마리가 들어있어 모든 유대인 집의 문턱을 신성한 공간으로 표시했습니다. 전통 일본에서는 각 가정의 현관인 겐칸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그 전환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이해를 반영했습니다. 내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유럽의 비전 전통에서는 헤르메스 주의와 카발라에서 영감을 받아 방문객들이 가져오는 에너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문턱에 남겨두는 에너지 말이죠. 문턱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보편적인 이해는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일 때 직접적인 경험이 확인해주는 어떤 것에 대한 직관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공간은 그곳에 살거나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했던 반복되는 긴장, 잦은 논쟁, 끊임없는 걱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밀도입니다. 비록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문턱은 그런 축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것은 몸뿐만 아니라 몸이 지닌 모든 것의 입구입니다. 일과로 인한 피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긴장, 경제적 걱정의 불안, 어려운 소식의 슬픔, 이 모든 것이 사람들과 함께 문턱을 통해 들어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밀도가 높아지는 보이지 않는 층으로 쌓입니다. 그 6월절 밤에 놓인 첫 번째 식물은 바로 그곳, 문턱, 즉 가정 공간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중요한 지점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식물은 우술초였습니다. 학명으로 히소푸스 오피시날리스라고 알려진 우술초는 성경 전통의 가장 오래된 일부 문헌에 언급된 식물입니다. 출애굽기 첫 6월절 이야기에서 우술초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데 사용된 식물입니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을 표시하는 행위였죠. 이는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술초에 대해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 현대 식물학이 부분적으로 이를 확인했죠. 우술초의 휘발성 화합물, 즉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에센셜 오일은 항균 및 정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대부터 의료 및 의례적 맥락에서 인식되고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 구성 외에도 우술초는 영적인 전통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넘어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막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돈하며 외부와 내부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 통과시키고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채 역할을 합니다. 집 입구 근처, 문틀에, 문턱 옆 작은 화분에 또는 그 전환 공간에 의도적으로 놓인 마른 가지에 우술초를 두는 것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행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대의 가족들이 경험을 통해 효과가 있음을 알았기에 이를 실천했습니다. 극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술초는 모든 깊이 있는 효과적인 것들이 그렇듯 조용히 작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술초가 문턱을 지키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가볍고 더 맑으며 일상생활에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후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공간 자체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며 모든 혼란 후에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이 더 커진 것처럼 말이죠. 이제 댓글에 저는 제 집의 문턱을 보호합니다 라고 써보세요. 만약 그것을 쓰면서 명료함을 느끼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정돈된다면 불꽃이 계속 빛나도록 돌보는 사람처럼 슈퍼챗을 통해 이 공유된 에너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문턱이 집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면 중심은 집이 살아있는 지점입니다. 가정 공간의 심장이며 모든 것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발산되며 가족 생활이 가장 일상적이고 본질적인 형태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식하는 법을 배웠지만 일단 인식하고 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심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중력점이 있어서 공간이 유지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며 휴식이 쉽게 찾아오고 가족 생활이 그 리듬을 찾는 곳이죠. 그리고 그런 중심이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흩어지고 파편화되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탱하지 못하고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어떤 곳도 아닌 휴식이 결코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어떤 느낌이 드는 곳이죠. 어떤 구체적인 원인도 찾을 수 없지만 모호한 불안정감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끈질김으로 말이죠. 이러한 차이는 항상 집의 크기나 장식, 물질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죠. 더 미묘한 것, 즉 공간의 에너지적 뿌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요. 집이 가진 능력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탱하는 것인데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자신의 무게와 주변에 자라는 모든 것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강하게 불 때도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식물이 집 안으로, 그 중심부로, 삶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장 강렬하게 그 식물은 올리브였습니다. 올리브는 가장 많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그 신비라 모든 지중해 및 성경 전통에서요, 피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장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깊이 기능적인 방식으로 이 나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올리브는 수세기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지중해에는 2공전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부 지중해의 표본들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이야기가 일어날 때 살아있던 나무들이죠. 신약성서의 이야기가 일어났을 때 살아있던 나무들로 여러 세대의 조용한 증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자라는 동안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세대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느리고 끈기 있는 성장을 이어갔죠. 이런 장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의 결과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올리브나무가 개발한 생존 전략 말이죠.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위로 자라기 전에, 가지를 뻗기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올리브나무는 놀랍도록 깊고 넓은 뿌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다른 식물들을 죽게 할 조건에서도 물과 영양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죠. 다른 식물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즉각적인 높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준비되기 전에 빛을 위해 경쟁하지 않죠. 먼저 스스로를 고정시키고 먼저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먼저 그 후에 올 모든 것을 위한 충분히 견고한 기반을 확보하는 거죠. 성경 전통에서 올리브나무는 평화, 풍요, 그리고 폭풍 후에 신성한 존재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대홍수 이야기에서 비둘기가 노아에게 가져온 것은 올리브 가지였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땅이 다시 살만해졌다는 신호였죠. 그것은 참나무 가지도, 백향목 가지도, 다른 어떤 강력하거나 위풍당당한 나무의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박하고 기름을 가득 머금은 올리브 가지였죠. 단단한 땅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부어져 백성을 지탱하도록 선택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치유 의식에서 병자들을 인도했습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혀 가장 긴 밤에도 성스러운 불꽃을 유지하게 했죠. 올리브 나무는 지탱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밝히고 치유하는 본질의 나무였습니다. 올리브 가지, 작은 올리브 식물, 심지어 의도적으로 배치된 올리브 잎이 집의 중심에 들어올 때 그것은 모든 상징적이고 에너지적인 의미를 가져옵니다. 마법처럼 즉각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깊은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처럼 뿌리가 천천히 자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인내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조용히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잘 투자된 시간입니다. 부활절 동안 집 중앙에 올리브를 두는 관행을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해온 가족들은 그 효과를 놀랍도록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 말들로 묘사했습니다. 공간이 더 견고하게 느껴지고 휴식이 더 깊어졌다고요. 대화가 공통의 기반을 더 쉽게 찾았고 갈등이 덜 극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올리브가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올리브가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에 우리 집은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라고 써보세요. 이 말을 쓸 때 천천히 내려오는 평온함을 느끼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완되기 시작한다면 슈퍼챗을 통해 이 가르침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 계속 자라게 하는 것처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의 한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만이 명확하게 살펴보는 것을 허용하죠. 그것은 기억의 차원입니다.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뇌에 저장된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기억, 즉 물리적 환경이 인상을 간직하는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감정적 부담을 흡수하고 원래 사건이 끝난 훨씬 후에도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것을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 말이죠. 환경심리학자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영적 전통이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기록해 왔습니다. 즉, 환경의 물리적 특성, 냄새, 색깔, 음향, 온도 같은 것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정서적, 인지적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환경은 기억을 활성화하고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고, 일반적인 의식의 문턱 아래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나 이완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전통은 이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훨씬 더 나아갔죠. 그들은 강한 감정적 부담을 가진 사건들이 발생했던 공간은 애도, 장기적인 갈등, 고통스러운 이별, 오랜 기간의 고통이나 우울증 같은 것들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포화를 형성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의 이전 역사를 전혀 몰랐을 때도 그랬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집에는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면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방이 있다는 느낌, 혹은 특정 문턱을 넘을 때 나타나는 무거운 느낌, 또는 특정 공간에서 진정으로 쉬기 어려운 느낌, 객관적인 휴식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들은 환상이나 과장된 감각이 아니라 비록 그렇다 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이죠.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그 부활절 밤에 놓인 세 번째 식물은 정확히 놓였습니다. 바로 이 공간의 차원을 다루기 위해서였죠. 첫 두 가지 행동, 즉 문턱을 보호하고 중심을 뿌리내리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공간이 간직했던 것을요. 그 식물은 바로 로즈마리였습니다. 로즈마리, 누스 오피시날리스는 라틴어로 문자 그대로 바다의 이슬을 의미하는데요. 이 식물은 역사적으로 의학과 여러 문화권의 영적 전통에서 기억력,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회복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학생들이 시험 중에 머리에 로즈마리 화관을 썼는데,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지중해 문화권의 장례의식에서는 로즈마리를 태우거나 고인의 몸 주위에 놓았는데, 이는 천연 방부제 역할뿐만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은 남을 것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 전통에서는 로즈마리를 그 기억의 식물이라 불렀고, 결혼식과 장례식, 축하 행사와 작별 인사에 사용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의 연속성을 기리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로즈마리가 기억에 미치는 작용은 다른 어떤 식물과도 구별되는 근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아무 기억이나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치유하는 기억, 연결하는 기억, 그리고 사람에게 연속성과 소속감을 되찾아주고,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순간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억을 활성화합니다. 로즈마리가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에센셜 오일, 특히 8신에 오른 현대 과학 연구에서 특정 인지 및 정서적 반응을 활성화하고 뇌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스트레스의 생화학적 지표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화학적 작용을 넘어 로즈마리는 자신이 있는 공간의 감정적 장을 재편성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공간이 축적한 힘든 기억들을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통합하며 특정 분위기를 벗어나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박적인 반복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연스러운 자리로 돌려보내어 현재가 개방성을 되찾도록 합니다. 오래된 것이 끊임없이 길을 막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요. 그래서 로즈마리는 빛 가까이, 집에서 가장 밝은 창가에 두어야 합니다. 불과 활동이 공기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주방에요. 공간의 에너지가 가장 쉽게 흐르는 어떤 지점이라도 좋습니다. 로즈마리는 자신의 일을 완전히 해내기 위해 빛이 필요하고 태양의 열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오일을 방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방출하며 공기 중에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 안에 담긴 것을 공기 중에 내보내며 가장 깊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머물러야 할 것이 머물고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은 마침내 떠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제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이제 과거를 해방합니다. 그리고 이걸 쓸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낀다면 마치 짐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슈퍼챗을 통해 이 에너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열어주는 것처럼요. 전 세계 가정에서 반복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집, 현대식 아파트, 오래된 주택 등 전 세계 모든 가정에서요. 대가족이든 혼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기존 의학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어떤 명확한 진단 범주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피곤하게 깨어나는 증상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밤새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나타나는 피로 말입니다. 몸은 쉬었지만 더 깊은 무언가는 쉬지 못한 느낌이죠. 잠자는 동안 내면의 무언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느낌. 전날 밤 잠자리에 들 때와 똑같은 짐을 지고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잠자는 공간의 에너지질 때문입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우리가 사는 집의 공간 말이죠. 처리되지 않은 감정, 해결되지 않은 긴장, 끝나지 않은 애도,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반복되는 걱정들이 밀도를 형성하여 순전히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휴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경험적으로는 완전히 현실적인 것이죠. 중국의 풍수지리 전통은 풍수는 수천 년 동안 공간의 배치와 에너지 품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왔습니다. 건강, 관계, 번영, 그리고 거주자들의 영적 웰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 바스투 샤스트라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은 공간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고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통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사는 공간은 중립적인 용기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가 포화 상태일 때, 즉 공간에 대한 의식적인 청소와 재정비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주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축적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집이 에너지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되지 않는 잠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쉬지 못한 느낌. 마치 휴식 공간이 너무 포화되어 몸이 필요로 하는 깊은 재생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기피 구역의 존재입니다. 어떤 집에는 특정 모퉁이, 특정 방, 특정 공간이 본능적으로 기피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죠. 그곳을 빨리 지나가고 머무는 것을 피합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상상이라고 치부하지만 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호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징후는 과거의 지속성입니다. 특정 상황, 특정 관계 패턴, 특정 감정 상태가 객관적으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죠. 마치 공간 자체가 관성으로 그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처럼, 벽이 사람들이 잊으려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징후들은 영적인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의 실제 상태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죽음과 부활의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이 징후들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한 해 중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스승이 그날 밤 했던 것처럼 문턱에 멈춰서서 솔직하게 무엇이 부족한지 보고 단순하지만 깊이 의미 있는 행동으로 신성한 것을 맞이할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내 집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듣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이 당신의 삶에서 실제를 묘사한다고 느낀다면, 그 침묵의 징후를 알아차린다면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듯이 슈퍼챗을 통해 이 영적인 공간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적인 이해 수준에만 머무는 모든 지식은 결코 심어지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아름다울 수도 있고 디자인이 완벽할 수도 있으며
웅장한 나무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려 있고 땅과 접촉하지 않는 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복잡한 준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마음가짐이나 완벽한 외부 조건도 필요 없죠. 오직 진정으로 신성한 행위가 항상 요구했던 것, 즉 진정한 현존과 명확한 의도만을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평범한 몸짓을 의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의식은 제대로 이해하면 의미 없는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일상과 신성함의 경계에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몸과 주위의 언어로 말하는 행위죠. 이 순간이 중요하고 이 공간이 중요하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 의미를 의식하며 한다는 것을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정신적으로 벗어나세요. 대부분의 일상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자동 모드에서요. 길 필요는 없습니다. 몇 초간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식과 단순한 집안일을 구별하는 주의의 질적 차이를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지식이 시작되는 곳, 즉 문턱에서 시작됩니다. 연봉을 손에 쥐고 제자리에 놓기 전에 잠시 멈춰서 들고 있어 보세요. 질감을 느껴보고 모양을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그 특유의 깨끗한 향을 맡아보세요. 수많은 전통에서 정화와 연관되어 온 살짝 멘톨 향이 나는 그 향을요. 식물을 놓기 전 이 의식적인 접촉의 순간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활성화하고 당신이 곧 행할 행동이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행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 문턱, 즉 그 공간에 도착하면 문과 실내 사이의 그곳에서 잠시 더 멈춰 서세요. 그 공간을 주목하세요. 아마도 이전에 한 번도 기울이지 않았던 주의를 기울여서요. 안과 밖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같은 의식으로 면봉을 제자리에 놓으세요. 문틀에 놓을 수도 있고 입구 바로 옆 작은 화분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문고리에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각적으로 집의 시작을 알리는 공간에 놓인 것. 정확한 형태에 대한 엄격한 규칙은 없어요. 존재하는 건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죠. 이것이 문턱의 수호자입니다. 이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걸러낼 겁니다. 막는 자의 폭력으로가 아니라 정돈하는 자의 지혜로 말이죠. 그것을 놓은 후 잠시 그곳에 머무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단지 당신의 주의가 방금 일어난 일을 인식하도록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몸짓으로 무언가를 말한 겁니다. 당신은 말했죠. 이 문턱에는 이제 수호자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을 집의 심장부로 이끌 겁니다. 올리브를 가져오세요. 작은 식물이든 가지든 용기에 조심스럽게 놓인 잎이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의 중심으로 가져가세요. 그곳으로 걸어갈 때는 고대 사원에 제물을 바치러 가던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세요. 지나친 엄숙함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선택한 장소에 도착하면 올리브를 놓기 전에 어깨를 내리세요. 이 육체적 행동은 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어깨의 긴장을 푸는 것은 몸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해방은 다른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올리브를 그 자리에 놓을 때는 무언가를 심는 사람의 마음으로 놓으세요. 그냥 물건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요. 비록 마른 가지일지라도 단순한 나뭇잎 묶음일지라도 그것을 그 중심 공간에 두는 의식적인 행위는 뿌리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집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인식되고 존중받고 있음을 집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이 집의 삶이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요. 잠시 그 식물과 함께 머무세요. 그 순간이 자리 잡도록 두세요.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을 빛으로, 부엌으로, 가장 큰 창문으로 이끌 것입니다.
햇살이 가장 풍성하게 들어오는 공간으로요. 집 안팎의 공기가 가장 쉽게 만나는 지점으로 향하게 하세요. 로즈마리를 잡으세요. 새 식물 중 이것이 촉감과 열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가능하다면 놓기 전에 잎을 만져보세요. 접촉하면 에센셜 오일이 방출되어 정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식물이 최종 위치에 놓이기도 전에 말이죠. 로즈마리를 그 밝은 공간에 놓을 때는 파괴나 과거 부정의 행위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을 해방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세요. 그것은 한 가정의 역사를 지우고 변화시키며 반복의 무게를 덜어주고 과거 속에서 자연스러운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부담을 주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행동이 모두 완료되면 수호자가 문턱에, 뿌리가 중앙에, 해방자가 빗속에 있을 때 집안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저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창한 징후를 찾지 마세요. 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조용하고 점진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의 견고함에서 느껴지는 뿌리의 성장처럼요. 며칠 안에 가장 분명하게 느끼실 것은 환경의 질에서 미묘하지만 확실한 차이일 겁니다.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견고하며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요. 이제 댓글에 우리 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단계를 상상하는 동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명료함, 어떤 느낌을 받으셨다면 마음으로 경험한 신성한 순간을 기리는 것처럼 슈퍼챗을 통해 이 경험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종교 달력의 한 날짜가 아닙니다. 어떨? 그 가장 깊은 의미에서 영적인 전통들이 교리적 차이를 넘어 수렴하는 그 수준에서 부활절은 통과, 건넘, 변형의 원형입니다. 오래된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어로 넘어가다라는 뜻의 패삭은 천사가 넘어갔던 순간을 암시합니다. 표시된 집들을 지나쳐 보존했던 때를 말이죠. 하지만 그 넘어감은 단순히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먼저 일어났던 일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죠. 준비, 즉 다가올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결정이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로 표시를 한 가족들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보호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렬의 행위, 선언의 행위,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싶은 현실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온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된 그 선택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순간에 진정한 의도로 행해진 행동들은 다른 어떤 평범한 순간에 행해진 같은 행동들이 갖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영적 전통들이 인정해 온 사실입니다. 시간의 주기에는 문과 같은 순간들이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일상적인 것과 신성한 것, 그리고 현재의 상태와 도달할 수 있는 상태 사이에 더 큰 개방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은 바로 그런 순간들 중 하나이며 세 가지 식물로 부활절 동안 집을 준비하는 관습은 단순한 민속 풍습이 아닙니다. 깊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문이 가진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가정 공간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요, 새 식물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작용할 때 부활절 기간 동안 집에서 우술초가 문턱을 정화하고 올리브나무가 중심을 잡고 로즈마리가 쌓인 기억을 해방할 때 일어나는 일은 공명, 즉 식물들이 물리적 공간에서 하는 일과 부활절 시간의 에너지가 영적 수준에서 하는 일 사이의 정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해방을 향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을 향해,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통합하고 초월하는 갱신을 향해. 이 공명의 효과는 모든 가정이나 모든 가족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특정 역사와 관습이 수행되는 의도의 깊이,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갱신이 가져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주 나타나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 변화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가족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식물을 놓은 후 며칠 동안 부활절 동안 잠이 더 깊어지고 더 회복력이 생기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진정으로 몸과 정신을. 두 번째 패턴은 이른바 관계의 용이성 증가입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어려운 대화들이 드라마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를 만들었던 오해들이 같은 지붕 아래 살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일종의 분위기 연화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양보하고 개방성이 더 많은 공간을 찾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아마도 가장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신성한 차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더 큰 존재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비범한 것을 인식하는 더 큰 능력, 평범함 속에서 가정의 일상적인 몸짓, 함께 나누는 식사, 휴식, 대화, 아이들 돌보기, 밤의 침묵이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생활의 소음과 서두름이 종종 가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새롭게 단장된 집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벽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신성함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공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이제 댓글에 우리 집은 존재로 가득 찹니다 라고 써주세요. 신성한, 그리고 이 가르침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 가치를 알아본다면 그 가치를 슈퍼챗을 통해 이 의식 있는 공동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빛을 공유하여 더 많은 가정에 닿도록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용히 던져졌던 그 질문을요. 부활절을 위해 준비된 집의 문턱에서요. 이 집에 무엇이 부족한가요? 오늘 그 질문은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세 개의 식물, 세 개의 살아있는 존재, 세 개의 간단한 몸짓이 당신이 사는 공간에 의미를 되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집은 단지 잠자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당신의 에너지가 형성되고 당신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당신의 영혼이 쉬는 공간입니다. 매 부활절은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당신이 깨어나는 곳에서, 당신이 숨 쉬고 당신이 사는 곳에서요. 이 채널은 자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의미를 찾고 소음이 아닌 것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영적인 것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몸짓에서, 의식적인 행동에서, 공간을 돌보는 것에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낀다면, 깨어나는 영혼들, 다이슈 구독하시고 더 의식적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공간을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달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다른 가정에도 말이죠. 슈퍼챗을 통해 조용한 지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유된 빛에 대한 지지로 이제 이 문구를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제가 집을 준비할 때 제 영혼을 멈춥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문을 들어설 때 당신은 단순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깨우기로 선택한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